제 이름은 김은영이고 올해 77살입니다. 저는 성대한 축하나 레드카펫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던 건 아들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박한 식사, 식탁의 한자리, 그리고 평생 뒷바라지해온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몇 시간. 저는 특별한 날마다 입는 네이비 블루색 원피스를 고쳐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옷, 며느리 박서연이 눈을 굴리지 않을 만큼은 단정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조금 넘었고 저녁은 7시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잡아들며 김도윤이 보낸 디저트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나 혹은 알림 메시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전혀 다른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초대 안 했어요. 제 아내가 원하지 않아요. 딱 8마디. 전화도 아니고 대화도 아닌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잠시 저는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 보낸 건가? 아니면 도윤이의 전화가 해킹된 걸까?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번호도, 말투도 분명 그 아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마음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실처럼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첫날 제 손을 꼭 잡던 도윤, 12살 때 강아지가 죽었을 때 울던 도윤, 설레는 얼굴로 박서연을 처음 소개하던 도윤, 그리고 이제는 어른이 된 도윤이 저를 초대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을 바라본 채 움직이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것을 주면서도 정작 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다가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께 물려받은 오래된 비서용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재정 서류를 보관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영수증 하나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김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의 지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2,600만 원짜리 수표. 그 아이가 시작한 사업을 위해 준 돈이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박서현이 부동산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교에 다시 다닐 때 낸 학비 영수증들, 지붕 수리비 이체 내역, 새집 계약금을 위한 거액의 송금 영수증, 그리고 주방 리모델링 비용, 서현이 꼭 해야 한다고 했던 공사였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은 단순한 관대함이 아니라 당연함의 기록이었습니다. 제 지갑은 그들의 안전망이었고 제 이름은 그 새 집의 모든 구석에 보이지 않게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도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완벽한 집을 찾았어요. 강 전망이 보이는 고급 신축 타운하우스예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엄마 코너도 따로 마련할 거예요. 그 코너에는 정작 저녁 식탁 의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직 제 주방 식탁 위에는 그 집의 홍보 브로셔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금으로 1억 5,600만 원을 냈습니다. 그것은 빌려준 돈도 투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건 제 스스로를 그들의 삶에서 제외시키는 값이었습니다. 저는 등을 기대고 수년간 참아 묻지 못했던 질문을 속삭였습니다. 이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거래였을까? 처음으로 그들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옹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주었고 그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문자 초대 안 했어요. 제 아내가 원하지 않아요. 가 계속 머릿속에 반복되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진한 홍차를 내려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서류 뭉치를 바라보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빛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이름은 김은영입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계좌에서 나가는 자동이체를 모두 중지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네, 전부 다요. 그리고 제 아들 김도윤에게 부여했던 위임장도 철회하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상담원이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큰 변경 사항입니다. 김 여사님. 전 과정에는 서명이 필요하지만 우선 자동이체 중지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주세요. 이어진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단호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과 그의 아내, 그들의 생활 방식과 꿈, 그리고 각종 의무까지 뒷바라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 저는 고인이 된 남편 김재호가 늘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은영아, 사랑하되, 밟히게 두진 마. 상담원이 174건이 자동이체가 모두 중지되었다고 확인해 주었을 때,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년간 쌓인 작은 양보들, 조용한 무시, 명절에 혼자 보내면서도 대신 내주던 청구서들, 그것들이 얼마나 무겁게 저를 짓누르고 있었는지. 그날 아침, 저는 단순히 송금을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제 자리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김도윤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장을 입력하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몫은 내가 내라. 그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잠시 후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있을 때 도윤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노크하지 않고 성급하고 날카롭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건 대화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초대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의 눈 속엔 걱정이 있었지만 그 밑에는 짜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담보대출이 부도났어요. 박서연 차 할부금도 안 나갔고 은행에서 자동이체 중지건으로 연락이 왔어요. 진짜 다 취소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취소했어. 174건 전부요? 그는 숨이 턱 막힌 듯 거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왜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초대하지 않았잖니. 내가 돈을 보태준 그 집에서 내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보냈고 넌 그걸 막으려 하지도 않았어. 그건 실수였어요.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서현이가 화가 나서. 전 그럴 의도가 말하려던 게 아니었어. 아니면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 예상 못한 거야.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찻잔 2개를 준비해 하나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대출도 있고요. 김민수 학비도 있고 그동안 항상 도와주셨잖아요. 그래, 도왔지. 하지만 그건 당연한 게 됐고 나중엔 보이지 않게 됐어. 그가 말을 꺼내려 하자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해준 일이 뭐가 있니? 도윤아? 꼭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한 일. 그리고 돈이랑 아무 상관없는 일. 한 가지만 말해봐.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답을 찾았습니다. 이틀 뒤, 이번에는 김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구겨진 셔츠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한 번도 진짜 결과를 마주하지 않은 사람의 불안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앉아 손을 비볐습니다.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신용카드가 정지돼서 월세를 못 내요. 차 할부도 밀렸고 큰일 났어요. 저는 차분히 앉아 물었습니다. 얼마나 빚이 있니? 그가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약 910만 원 정도요. 뭘 사느라 그렇게 썼니? 그는 시선을 피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새 휴대폰, 친구들이랑 여행, 파티 몇 번.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한 지 2년 됐지? 네. 그럼 왜 아직 돈 관리를 못하니? 그는 23살 성인이 아니라 꾸중 듣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엄마나 아빠, 아니면 할머니께 물어보면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문제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항상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너희의 보험이 아니고 은행도 아니야, 민수야. 민수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절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한 번만요. 꼭 갚을게요.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안을 해줄게. 그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뭔데요? 내 변호사, 최영석 변호사가 전화 받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찾고 있어. 모든 걸 해결하진 못하겠지만 정직한 일이야. 민수는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걸 저한테요?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더 이상은 내 생활을 떠받치는 사람은 안 될 거야. 내 사랑은 이제 돈으로 재지 않아. 그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뭐라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처음으로 저는 물러서지 않았고, 처음으로 그는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늘 편안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경계선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날 저녁, 해가 나무 뒤로 저물 무렵, 김하은이 장을 본 봉투를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으러 온 것도, 누군가를 대신 설득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녀가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까 아빠를 봤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는 화가 나 있고 민수는 시무룩하고 집안이 엉망이에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장을 풀고 그녀는 채소를 썰고 저는 파스타를 삶았습니다. 한참 후 하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은은 늘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사려 깊었고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마다 전화를 했고 이유 없이 찾아왔으며 안길 때면 조금 더 오래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 자신이 괜찮다고 느껴.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제가 눈썹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늘 봤어요. 특히 엄마가 할머니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늘 최고로 차려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런데 그 비용은 언제나 할머니가 내셨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듣는 건 놀라웠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모두를 챙기셨어요. 이제 누군가 할머니를 챙겨야 할 때예요. 우리는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긴장도 조작도 없는 단순한 식사와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집에 가기 전 하은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항상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 때문에요. 저는 그녀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게 내가 바라던 전부야. 요구와 기대가 가득 메웠던 집에서 하은의 존재는 유일하게 진짜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란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안전하고 진실하며 자유로운. 다음 날 도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팽팽했고 준비된 듯 들렸습니다. 뒤에서 박서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내일 2시, 내 집에서. 놀랄 일은 없도록 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2시에 도윤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다른 사람 오기 전에 먼저 얘기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서현이가 몇 명 초대했어요. 자기 부모님이랑 언니,
그리고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세 대의 차가 제 진입로에 멈춰 있었고 박서연이 완벽하게 차려입은 채 내렸습니다. 뒤에는 그녀의 부모, 형제자매, 심지어 친구 2명까지 있었습니다. 관객을 데려왔네. 제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서현이는 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멈췄습니다. 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서현은 자신이 이끄는 일행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영 어머님, 그녀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으로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러 왔어요. 여기는 제 집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정도, 회의실도 아니고 제 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초대한 적 없습니다. 서현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눈을 깜박였습니다. 당신, 도윤, 민수, 그리고 하은만 들어와도 돼요. 나머지는 차에서 기다리거나 돌아가세요. 서현의 미소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기 가족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차에서 기다려주세요. 금방 끝낼게요. 마지못해 그들은 물러났습니다. 이 소동의 진짜 이유가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서연이 길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의 재정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줘요. 제 부모님의 은퇴 계획, 도윤이 동생의 상황, 그리고 김민수의 미래까지요. 저는 팔짱을 낀 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린 후 저는 물었습니다. 그 모든 걸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누가 정했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회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방식을 지키러 온 것이었습니다. 제 질문이 던져진 후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김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엄마 도움에 의지해 왔어요. 엄마는 늘 곁에 있었고 멈출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맞아. 생각하지 않았지. 그냥 가져갔을 뿐이야. 저는 김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야,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보고 싶어서 나를 찾은 게 몇 번이나 있었니? 그는 의자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현 씨, 제게 기대 없이 해준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녀는 입을 열려다 아무 말 없이 다물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상처가 되는 건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끊자마자 당신들 마음속에서 내가 지워졌다는 거죠. 서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감정 조작이에요. 우릴 죄책감 들게 하려는 거잖아요.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저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외로울 때, 우릴 밀어낸 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필요할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매일 행동으로 선택하는 거죠. 청구서가 아니라. 김도윤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린 뭘 해야 하죠? 사과라도 할까요? 빌까요? 아니,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렴. 사랑과 의존을 혼동하지 말고, 그리고 나가. 그 말은 차분했지만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김민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박서연은 중얼거리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돈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오렴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사람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오직 김하은만이 남아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존경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증명해야 할 것도 줄 것도 없는 채로 진실만 품고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긴급 연락처도 재정 계획도 보이지 않는 후원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김은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현관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오랫동안 미뤄둔 책을 읽었습니다. 김재호와 함께 걸었던 공원을 다시 걸었고 평생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미술 수업에도 주민센터에서 등록했습니다. 김하은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그저 함께 대화하고 웃고 자신의 세상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가족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하은뿐이었지만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김도윤과 박서연의 전화는 몇 번의 사과 섞인 시도와 몇 번의 요구를 끝으로 완전히 끊겼습니다. 하은에게서 들으니 그들은 집을 팔고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서현은 일을 늘렸으며 도윤은 마침내 예산관리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김민수는 최영석 변호사 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피곤해 보였지만 예전과 달리 단단해진 눈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인사만 나누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떠나 제 꿈을 향해 갔습니다. 그것은 김재호의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오래 미뤄왔지만 하은이 강하게 권했습니다. 이번엔 할머니를 위해 하세요. 단 한 번이라도. 그래서 저는 했습니다. 지금 저는 제주 서귀포의 한 테라스에 앉아 포도밭 너머로 저무는 해를 바라봅니다. 제 평생의 친구 이정희가 여행일기에 무언가를 적으며 웃습니다.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인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짐을 내려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평생 진정으로 원했던 단 하나를 찾았습니다. 평화. 단순히 소음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느끼는 존재감.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지 않아도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 그날 저녁, 황혼이 제주의 하늘을 금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일 때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김도윤의 이름이 떴습니다. 6개월 전이었다면 저는 두 번째 벨이 울리기 전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조급하게 기대를 품고 무슨 문제가 있든 고칠 방법을 이미 머릿속에서 떠올리며 하지만 지금은 그저 화면을 바라보다가 꺼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더 이상 또 다른 약속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간신히 벗어난 그 반복되는 굴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와인잔을 들어 수평선을 향해 건배하듯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늘 마지막에 서 있던 나, 환영받지 못한 식탁에서 조용히 침묵했던 나, 외로운 생일에도 웃었던 나, 떨리는 손으로 청구서를 내면서 그걸 사랑이라 불렀던 나, 그 사람은 이제 없어.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이제 자유가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내려놓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운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화를 선택하는데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제 저축, 제 시간, 혹은 환영받지 못한 식탁의 자리를 누구에게 줄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진정 빚지고 있는 건 저 자신에게의 솔직함입니다. 그날 밤 늦게 김하은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 아파트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놀러 오세요. 할머니만을 위한 방을 만들었어요. 항상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기는 진짜 유산은 준 돈이나 지어준 집이 아니라 마침내 입 밖으로 꺼낸 진실과 용기 내어 그은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